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미 FTA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조업에서 큰 이익을 보았고, 미국은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보았어요. 제조업에서 큰 이익을 본 이제 이유는 뭔가요?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쇠퇴를 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이 이제 이익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목적은 이제 미국이 제조업도 이익을 보려고 했지만, 그래요. 미국의 산업의 이제 산업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이 이제 큰 이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농축산물이 또 문제가 됐죠. 쌀은 제외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무역을 유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뭐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상적으로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농축산물도 언제까지 봐주는 게 아니다. 국내적으로나 해외 다른 국가들도 그냥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짐덩어리로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농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주요한 일들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중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인 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조국은 한국이지만 영혼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력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이 건국될 때 현 시대에도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을 띄우려 하고 한국 수립에 반대한, 그래요. 뭐 4.3 사건을 막 띄우려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럼 뭐 한국을 부정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북한을 띄우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의 조국은 북한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국방에서 유엔군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한국 정부는 1950년 6.25 전쟁 때 군대의 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그때는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양을 했죠. 그래요. 미군이 주둔하게 만들었죠. 주둔하기 싫었는데 이승만이 그렇게 만들었죠. 작전권을 회수를 안 했죠. 회수하려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수 안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엔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작전권을 회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유엔군을 상대로 도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환수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국방 몰라서 환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국방에 유리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환수를 안 했던 거죠. 이러한 작전권 이양은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환수하려면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랜 기간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면서 관습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제도화된 결과 한미사령부에서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확립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이 공산주의 세력은 미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렇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자주국방을 달성해야 한다며 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다. 그래요. 국방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죠. 한국의 지금은 이제 미군이 더 중요하죠. 북한이 핵까지 개발했으니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작전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의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군 철수나 작전권 환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군도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때 연합을 해서 대항하는 게 국방력이 더 유리하고 뭐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토 만들고 다 연합 전선을 구축하잖아요. 국방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 미군 철수, 작전권 환수 그런 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군이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작전권도 그 유엔군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국방에 유리하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장은 누가 할까요? 이러한 주장은 육체는 한국인이지만 영혼은 북한인 외에는 없다. 즉 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작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가 작전권을 환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뭐 이제 우리 그만할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환수하면 뭐예요? 북한이 도발하기만 쉬워지는 거죠. 그래요. 한국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이 있는데 평시작전권은 김영삼이 환수하였고 환수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일찍이 없었던 군대 간의 충돌 즉 서해교전이 발발했다. 김영삼이 처음 환수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평시작전권을 환수해버렸죠. 그랬더니 어떤가요? 평시에 이제 군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 군대 간 충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명삼 역시 공산주의계 인사였거나 공산주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 견해를 상당히 많이 수용한 인사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군대국가 수립 세력을 악당으로 몰려고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만들죠. 실력의 양성파를 식민지식이 그래요. 그 김영삼이 반일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총독부 철거도 하고 저지작전권 회수하고 이런 건 다 공산주의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라는 거예요. 사실상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하니까 이제 계속 이상한 짓만 하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죠. 선거 결과를 봤죠. 전작권 환수 논의는 2005년과 2006년에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전작권을 한국이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했고 이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는 공식적인 정책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0월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설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에 전시작전권 환수하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이
집권 세력이 바뀌죠. 전시작전권이 환수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평시작전권이 작전권을 환수하니까 5년이 채 안 돼서 서해 교전이 일어났잖아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노무현과 민주당 계열은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였다. 봤죠?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석됐죠. 이런 짓을 저지르니까 누가 지지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지작전권 환수 조치는 그러한 현상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작전권 환수하면 누가 지지하겠냐는 거예요. 다 걱정하지. 싫어한다는 거 몰랐겠냐는 거예요. 노무현도. 알면서 환수했다는 거예요. 대선의 참패가 뻔한 이상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들이라도 직결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기어코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거죠. 그 영혼이 북한 사람인 거죠. 노무현도.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렇죠. 당시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붕괴되었고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계속 도발을 했고 서해교전을 일으키고 계속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2007년 10월 2일 노무현은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은 뒤 평양으로 이동했고 회담은 10월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다. 10월 4일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6.15 공동선언 개선한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6.15 공동선언과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 협력하자 이런 거죠.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남과 북은 정상 간 정례적 만남과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2000년 김대중의 6.15 남북 공동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않죠.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기적인 남북 정상회담 외에는 없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요. 경제 위기를 넘긴 김정일에게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무현은 그저 쓸모없는 하수인이었다. 일단 경제 위기를 넘겼잖아요. 김대중과 협상할 때만 하더라도 또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죠.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쓸모없는 하수인이죠.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김대중이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직접 순환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레드카페 군의장대 대규모 환영 인파가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이 방문했을 때는 레드카펫도 없었고 의장대에 대규모 환영 인파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양 백화원 영빈관 앞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김정일은 늦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예의는 없었고 철저히 하수인 취급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로도 정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항 특별한 영접이 있었냐? 김대중 때 있었는데 없었다. 레드카페? 노무현 때 없었다. 김대중 때 있었다. 의장 때 군악 때 김대중 때 있었는데 노무현 때는 없었다. 환영 인파는 대폭 축소되었고 김정일 등장. 김대중 때는 정시에 등장했는데 노무현 때는 지각했다. 손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요. 손님을 대하듯이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노무현 때는 그냥 뭐 별 얘기도 안 했다. 그런 거죠. 많잖은 뭐 김정일이 직접 주재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주재도 하지 않고 그냥 늦게 등장했다. 어. 상징적 장면, 김정일과 김대중이 손을 잡는 장면이 있었지만 노무현 때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의전 메시지, 하여튼 뭐 이런 건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랬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김대중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계속되는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하여 북한이 개혁 개방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었다. 아마도 무리한 전시작전과 환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일로 보인다. 이제 뭐 별 기대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완전 이제 김정일이가 노무현을 하수인 취급했어요. 그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겠죠. 국민들은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또 그 결과는 또 대선 결과에서 잘 드러나죠.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